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미 통화정책 피벗, 글로벌 머니무브 촉각입니다. 미국 통화정책이 피벗이다. 피벗이 무슨 얘기냐? 방향을 전환하는 걸 피벗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의 통화정책이 방향을 크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방향이 뭐였는데 고금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얼마나 단행을 했느냐? 무려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빅컷도 무려 4년 6개월 만에 단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이 첫 금리 인하인데 이게 과정의 시작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덧붙였습니다.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어쨌거나 이번에 금리를 0.5%포인트 빅컷으로 인하를 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얼마가 됐느냐. 지금 이 미 금리가 4.75에서 5%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좀 줄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조선일보입니다. 시민과 의사가 추석 응급실 위기 막았다. 이번에 추석 연휴 길었습니다. 근데 길어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살짝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응급실 다 문 열 수 있는 거야? 아파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면 시민과 의사가 추석 응급실 위기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여길 볼까요? 연휴에 문 연 병원 작년 추석에 2배였다라는 거죠.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했다. 의사가 응급실 위기 막았다라는 건데 시민은 왜?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38% 줄었다라는 거예요. 네. 경증 환자가 많이 오면 응급실이 붐빌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시민들도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경증일 경우에 굳이 응급실까지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과 의사가 추석 응급실 위기를 막았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인데 사실 연휴가 끝났습니다만 응급실 대란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의료 대란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위험도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아직도 여야 의정협의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여야 연휴 끝나자마자 쌍특검법 격돌. 네. 연휴가 끝난 첫날이 오늘이죠. 19일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등 해서 쌍특검법이고 처리하고 우리 연휴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에 여야 합의로 처리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중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19일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야 연휴 끝나자마자 쌍특검법으로 또 격돌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연휴 끝나고 국회 문 열기가 무섭게 또 격돌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만들어야 할 법 안 만드는 여야, 아동 성범죄자도 공무원 될 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이 아동 성범죄자가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사실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있는데 헌재가 뭐라고 판단을 했느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원히 금지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2024년 5월까지 이 부분 법 개정하세요. 국회에서 논의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몇 월이죠? 9월입니다. 개정이 됐느냐? 안 됐다는 거죠. 현재 기존에 있었던 법은 효력이 다 했는데 관계한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붕 떠있는 입법 공백 상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법이 없으니까 아동 성범죄자도 공무원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해가면서 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윤과 동반 하락하는 국힘 한 딜레마. 여기서 윤은 윤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요. 한은 한동훈 대표를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와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이재명 대표랑 자꾸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삐삐 폭탄에 2,800여 명 사상. 이 무차별 테러.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지금 시장인 것 같은데 뭔가 펑 하고 터졌다는 거죠. 저희가 너무 좀 잔인한 모습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지금 이렇게 흐리게 지금 신문에서도 처리를 했는데 뭔가 터졌다는 겁니다. 삐삐가 터졌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까맣게 타버린 삐삐.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90년대에 다 삐삐 하나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터졌다라는 겁니다. 뭐 삐삐를 잘못 만들어서 터졌나? 할 수 있는데 터진 지역이 어디냐? 레바논이에요. 레바논만이 아니라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수천 개가 동시에 폭발했다. 삐삐 잘못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감 오십니까? 네. 지금 레바논, 시리아 여기가 친이란 이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죠.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시에 폭발했다라는 얘기. 이거 의도적으로 골라서 터뜨린 건데 이스라엘 짓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란, 레바논 등등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모습입니다. 어제 여기 서울 지역 폭염경보 발령. 네,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행 다 해서 잘 귀경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경은 잘 했는데 더워도 너무 덥더라라는 거예요. 네, 더워도 너무 서울만 더웠느냐? 아니죠. 전국적으로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기 볼까요? 한가위 삼킨 늦더위.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다라는 겁니다. 에어컨을 켜고 차례를 지낸 건 이번 추석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강원도 대관령도 거의 30도에 육박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더웠다라는 건데 그래서 절로 나오는 얘기가 다음 기사 보시죠. 추석이 왜 이래? 추석인데 하석이 아니라 추석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거죠. 사상 첫 열대야. 낮 38도까지 지인주랑 곡성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다만 살포시 희망을 가져보는 건 내일 비가 오면 꺾일 것 같다. 중요해요. 네, 내일 그래도 비가 오면 꺾일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 입추 매직, 처서 매직 없었죠. 그러면 내일 오는 가을비 매직은 통할란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일상이 공포로. 오, 뭔데 공포야? 보겠습니다. 헤즈볼라 대원들이 찬 삐삐가 폭탄으로 레바논 대혼란입니다. 이 사진 아까 저희가 일면 소개하면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죠.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삐삐가 폭발해서 깜짝 놀란 사람들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أكد حزب الله أن هذا العدو الغادر والمجرم سينال بالتأكيد قصاصه العادل على هذا العدوان الآثم من حيث يحتسب. 네, 펑펑 터진 거 보셨나요? 네. 지금 보면 무서운 게 저희 키워드가 일상이 공포로입니다. 사실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이게 지금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뭐 헤즈볼라가 뭐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헤즈볼라 입장에선 일상 자체가 지금 공포. 우리로 따지면 휴대전화 갖고 다니면 갑자기 뻥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어제 이제 그
완전히 많은 충격을 줬는데요. 네. 이렇게 장을 보고 있었던 중에도 있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혹은 또 삐삐가 이렇게 무슨 오니까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중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놀랬기도 했지만 실제 부상도 상당히 심각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손에 들고 있었던 사람 상황에서 터지는 바람에 손가락이라든지 안면 같은 경우에 또 부상이 많았고요. 지금 저 좀 전에 사진 나오고 영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쵸. 저 상황이 어떤 전쟁 상황이나 이런 뭐 그 비상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즐기고 있는 일상의 상황 속에서 저렇게 휴대전화 아니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냥 일상이에요. 마트 가서 계산하다가 시장에서 과일 고르다가 차 타고 가다가 뻥뻥 터졌다라는 거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근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쏙쏙 삐삐만 콕콕 집어서 다 폭탄 심고 다 동시에 빵 하고 터지게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음 기사 보시죠. 삐삐 진동에 버튼 누르자 동시다발 펑. 모사드가 폭탄을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모사드가 한 게 좀 유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사드가 누구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국정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CN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이어가 보시죠. The Mossad and the Israeli military targeting Hezbollah militants. A Lebanese security source tells CNN the devices were new and had been purchased by Hezbollah in recent months. 네. 지금 CNN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모사드랑 이스라엘 어떤 합작 이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정보기관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상당히 좀 유명하죠. 모르는 정보가 없고 소리 소문 없이 일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명한데 근데 아무리 모사드라고 해도 어떻게 수천 개나 되는 삐삐에 다 이 폭발물을 심었느냐라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네. 사실 이 삐삐가 생산된 곳은 헝가리 부다페스트라고 해요. OEM 방식으로 대만의 브랜드에 이제 딱지를 붙인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어떤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자국에서만 생산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이제 OEM으로 생산된 물건들이 다시 국내로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어떤 물품을 거래하는 공급망을 이용한 테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공포는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휴대폰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삐삐로 이제 공급을 바꾸면서 이제 이 삐삐를 이제 뭐 대만 업체로부터 뭐 받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 과정이나 혹은 이제 유통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뭔가 배후 세력들이 개입해서 폭탄을 심었을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폭발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 그 원격으로 그 폭발물을 켤 수 있는 스위치도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이게 폭발하기 직전에 그 알림이 울리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신호가 울리도록 돼 있는 시스템까지도 심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폭발하기 직전에 삐삐가 오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삐삐를 확인할 거 확인해야죠. 아닙니까? 화면을 보는 순간 터지게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한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포 그리고 심리적인 타격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게 다 OEM 방식.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다 재료부터 부품에서 이 조립까지 다 완성하는 물건은 요즘 글로벌 시대에 거의 없다고 봐도 뭐 무관할 겁니다. 다 지금 OEM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근데 사실 대만 업체 거였는데 삐삐가 이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디서 이게 지금 심겨진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된 거 아니냐. 특히나 치명상을 계획을 하고 울릴 때 확인을 할 때 터지게끔 한 것도 충격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번 이 삐삐 폭발 사건 일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 사건 일지 지난 2월에 말씀 중에 나왔죠. 위치 추적이 염려가 돼서 휴대전화 말고 삐삐를 주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헤즈볼라에서 어디에 주문했느냐? 대만 기업에 주문을 했는데 대만 기업에 주문을 했고 5,000개가 지금 공급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대만 기업이긴 한데 대만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만이 아니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 호출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폭발 장치가 설치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9월 17일 오후에 호출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호출기 유통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호출기 유통 과정이라고도 이창근 위원님 또 명확하게 유통 과정입니다라고 보기가 애매한 게 만든 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들었으면 생산 과정 중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네. 뭐 보도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다양한 경로로 이제 보도를 본다면은 네. 분명히 내부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와 협력을 해서 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제조 과정의 완제품 단계에서 심었을 수도 있고 유통 과정에서 내부 스파이에 의해서 폭약과 그 신호를 심었을 수도 있고 어느 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그리고 협력자가 있었다는 거죠. 내부 스파이, 그 스파이가 업체 관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통하는 과정의 유통업자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네. 어쨌거나 분명한 건 이게 어디에 심겨졌는지는 뭐 명확히 앞으로 더 좀 추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고도로 계획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터진 게 삐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헤즈볼라 삐삐 폭발 하루 뒤 무전기들도 잇따라 터졌다. 삐삐만 터진 게 아니고요.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전기 있죠. 휴대전화는 도청되거나 이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삐삐를 사용하고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삐삐도 터지고요. 하루가 지나서 17일 날 삐삐 터졌는데 18일 날 무전기도 터졌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레바논에서 4,000명 이상 사상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 볼게요.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삐삐 폭발로 최소 12명, 근데 무전기 폭발로도 3명 넘게 숨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뭔가 손에 쥐고 있는 일상에서 계속 옆에 갖고 다니는 것들이 뻥뻥 터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레바논, 시리아 입장에선 다음은 또 뭐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건은 사실 김기용 대변인님.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중동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이제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여성이나 어린이들, 약자, 시민들한테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 이거를 어떤 공격, 전면전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여론이 높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 네. 뭔가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런 극단 강대강이 치달았을 때 네. 안에 강경파의 힘이 좀 얻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삐삐나 휴대전화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공격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1972년 미넨 올림픽 때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피에로 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1명이 살해됐는데 그 네. 이후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유선전화를 활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996년도에 하마스의 사제 폭발물 기술자를 제거할 때 그때도 휴대전화에 50g 분량의 폭발 물질을 심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 처음 있는 방식의 공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방식으로 아까 말씀 중에 처음에 나왔죠. 이게 정말 헤즈볼라 대원들만 그러면 쪽집게처럼 정밀 타격인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빠 휴대전화 보고 있던 애가 아빠 삐삐 소리 나니까 궁금해서 만지고 있던 애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바로 옆에 있던 애가 아빠가 손가락 눈이 다치는 걸 바로 목도를 한다면 심리적인 타격도
상당하겠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게 중동전으로 번지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네, 민정수석실 뭐하나입니다. 민정수석실 뭐하나. 기사 같이 볼까요? 야,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명령. 오늘 본회의 처리 역국정 어깃장. 요 기사 말고 동아일보 5면에 다른 기사가 있었어요. 김 여사 공개 행보 논란에 여당에서도 민심전할 민정수석실 대체 뭐하나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건 살짝 저희가 좀 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에 세계 이 자살 예방의 날 마포대교를 찾았었죠. 근데 그때 마포대교를 찾은 모습을 보고 공개 일정은 아니었는데 추후에 이 오픈된 사진들을 보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같이 보실까요? 저도 이제 안테나를 세워서 여론을 들어보면 마포대교 순찰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이 높고 네. 실시간 민심 반영 그걸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한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얘기를 했죠. 민정수석실 부활시키면서 민심을 들으려고 부활시킨다라고 했는데 김 여사 행보는 민심을 들은 행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무혐의,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제 불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국민들이 다 동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품백을 받았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어떤 진솔한 여사의 사과, 직접적인 사과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법률적인 걸 떠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다음 단계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야당의 공격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사의 그 마포대교 일정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쪽에서는 그거를 순시했다, 순찰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떤 좋은 취지고요.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비슷한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이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통령 배우자로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서나 야당이 볼 때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약한 고리라 하보니까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좀 풀고 가야 된다. 왜냐? 우리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것까지도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또 국민을 생각한다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추가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진솔한 사과가 있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솔한 사과가 나올 여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의 참모도 그렇고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하는 게 정치인 그다음에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태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솔한 사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하지만 진솔한 사과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상적인 다른 영부인들이 했었던 것까지 못하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과도하게 비판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통상적인 일정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여권 내에서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여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민정수석실을 만들 때 무엇 때문에 만든다고 했습니까? 폐지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만들 때
이 그 민간의 여론을 시중의 여론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그에 맞게 어떤 이 대통령의 활동을 변화시키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높습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가 하는 이 정무적 기능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문제는요. 제2부속실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순기능을 바라고 만들었지만 네. 만들 테지만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결국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만 탓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에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의 변화가 이끌어지지 않았다면 그 역할을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제2부속실이 만들어진들 여사께서 어떤 공적 관리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제2부속실을 만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난 이후의 역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정수석실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제2부속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2부속실의 역할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김 여사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마포대교를 가서 나온 건데 추석 연휴 동안에도 김 여사가 방문한 곳이 있죠. 어디냐? 네, 여기입니다. 이 발달장애 아동 이 거주 시설을 찾아서 지난 15일 연휴 중이었었죠. 직접 가서 아이들 뭐 밥도 먹여주고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씻겨주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영부인이 그동안 뭐 해왔었던 어떤 약자를 위한 행보, 동행, 뭐 그런 차원에서 이 행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창근 위원님, 사실 지금 논란이 이미 마포대교권으로 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 행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런 논란을 딛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는 입장인 겁니까, 김 여사? 뭐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영부인들이 일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이 가령 사회적 약자, 교육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행보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행보를 지속적으로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민심 앞에 좀 겸손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난번 마포대교 자살 예방 행보를 한 뒤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비판이 일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행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공개와 비공개의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심을 청취했다면은 네. 아무리 좋은 행보라도 좀 겸손해라는 민심을 청취했다면 이번 행보도 행보는 하되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 공개는 안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사후에 비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알려진다면 그건 미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작동이 하지 않는 그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주변의 참모진에서 좀 더 조언을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까 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입장에는 같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친한계로 분류가 되죠. 근데 통상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현재 온갖 구설수에다 올라 있는데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게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답답해도 나오는 게 옳지 않나라는 나오지 않은 게 옳지 않나라는 얘기를 홍 시장이 했다는 거죠. 근데 장 변호사님, 사실 생각하면 그동안 홍준표 시장은 친윤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좀 뜻밖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마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는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어쩌면 여당 내부에서는 시원하다. 우리가 못하는 말 대신 해줬다. 저는 이런 반응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숨죽이고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독자적인 공개 행보가 늘어나는 것 당연히 여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과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라고 보이거든요. 사과야 국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법적인 처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항고심 선고에서는 전주로 활약했던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도 전주로 어떻게 계좌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제부터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적인 리스크까지 있으면서도 사실 계속해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수밖에 없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은 이게 지금 여권에서는 물론이고 이러면 다 비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에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굴짝이가 좀 더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며 자제는커녕 더 강화되고 기획 노출될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 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네, 사실 통상 민주당에서 여당 국민의힘을 비판을 많이 하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그동안 다방면으로 공격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요번에 지금 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는 수위가 좀 높아요. 독설 순도가 거의 약간 순도 100%에 가까운 굉장히 셉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가 어떤 일부에서만 그런 그 느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전 지역에서 골고루 그런 얘기들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민심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연휴 마지막 날 공개적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경고음이 세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많은 광폭 행보를 하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현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상당히 부담감을 더 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과한 지적은 역풍을 맞을 거다라고 이제 여권 패널들은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것이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추석 민심을 통해서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었다라는 걸 저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렇게 센 발언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추석 민심을 민주당에서 들어보니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한 게 이게 민심이더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통상 항상 저희가 알지만 연휴 끝나고 명절 지나고 와서 명절 민심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여당이랑 야당이랑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선 추석 민심 거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번 추석 민심, 김 여사 관련한 추석 민심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좀 네. 아쉬운 부분,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김민석 최고가 얘기했던 광기 정치의 흑역사,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정중 여사가
어떤 센터 본능을 보였는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라오스 갔을 때 환송식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뒤로 하고 앞으로 자기가 세네 발자국 가면서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그렇게 앞서서 간 적은 없고요. 그냥 보여지는 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는 인도 갔을 때 가지 말아야 할 타지마를 갔습니다. 비행기 단독으로 해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갔고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보면 2019년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당시에 대기업 총수들을 한 10여 명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언론에 뒤늦게 좀 알려졌죠. 그러니까 당당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숨길 이유가 없었죠. 그게 바로 위임받지 않은 통치 행위가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의 지적이 저는 팩트에 근거하고 적절한 선이라면 그거는 좋은 의도의 어떤 비판이라고 보지만 이거는 비난이고 상대에 대한 모욕이고 이 정도 되면 뭐 광기라고 저는 역으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스토킹식 광기 정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의 지적이 좀 과하다, 이게 수위가 좀 너무 높다, 과하게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예시를 좀 드셨는데 그 중에서 뭐 다른 예시들도 있긴 합니다만 가지 말아야 할 타지마할을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타지마할 자체는 인도 총리의 초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이 주장의 측면을 좀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독설 비판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저희 일면에서 봤죠. 다음 기사 좀 같이 보실까요? 야당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 강행 언제? 오늘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 예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요.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 등등 해서 다 요거를 처리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독설 끝엔 특검법이 지금 오고 있죠. 네. 작년 12월에 이미 한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거부권이 행사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강행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미 민주당, 조국혁신당만으로도 통과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혹 이창근 의원님,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탈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없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민심에 대한 위반 이것을 네.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알아야 될 것은 그간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김건희 여사 일변도로 공격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또 민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부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용하단 말이죠. 네. 그 부분도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좋지만 민생을 뒤로 하고 전국을 김건희 여사 일변도로 해서 마치 국회까지 망치는 듯한 이러한 행보를 정기국회 내내 펼친다면 아마 민심이 민주당도 입안할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너무 김 여사만 일변도로 강공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요건 짧게 장 변호사님 반박 기회 드릴게요. 일변도라는 말에는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요. 벌써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만 해도 최혜병 특검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지역화폐법도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뭐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고 또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또 해소해야만 하는 의혹이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특검법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검찰 수사 과정이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게 공정했고 그 수사의 칼날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것만큼 매서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사가 공정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적인 어떤 의심이나 의혹도 잠재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황제조선이 이런 논란들도 많았고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여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격돌이 될 것 같다. 지금 여당에서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연휴가 끝나니까 다시 싸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큰 달이에요, 달. 추석 한가위죠. 한가위 큰 달인데 추석에 여기 지금 토끼 2마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 얘기하고요. 야당은 지역화폐법, 김여사, 최상병 특검법을 지금 갖고 있어요. 아뾰라고 지금 날아차기를 하고 있는 토끼들의 모습인데 제목이 연휴 끝 정쟁 시작이냐라는 겁니다. 이 만평을 보는 국회에 계신 300명의 분들이 뭔가 묵직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같이 갑시다. Go together. 네. 한미동맹 얘기할 때 보통 많이 나오죠. 같이 갑시다. 한미동맹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거대 양당 텃밭, 혁신당 독점 말고 경쟁, 정치권 재보선 고삐입니다. 네. 이거 10월 16일 있는 재보궐선거 관련한 얘기인데 일단 거대 양당, 지금 이 국민의힘, 민주당 두 당은 여기 우리 텃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근데 혁신당이 우리 독점하지 말고 같이 좀 경쟁 좀 합시다.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총 5명을 뽑는데 5명 중에서 1명은 교육감이고요.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기초단체장으로 인천, 부산, 전남, 영광이랑 곡성 각각 1명씩입니다. 그래서 총 5명이다. 근데 여기 보면 부산은 여당 텃밭이고요. 전남 지금 2군데인데 전남은 보통 야당, 민주당 텃밭이죠. 관련해서 혁신당 독점 말고 경쟁합시다 라는 게 제목인 건데 실제로 저희 앞서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아예 내려가 산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번 연휴에도 갔다고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야, 푹 들어가셨네. 여기는 푹 들어가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이거 조심하죠. 너무 멋지겠다. 네, 보면 조국 대표 맨발로, 물론 황토끼를 걸으려고 맨발이긴 합니다만 맨발로 막 다니면서 막 인사하기도 하고요. 뭐 밭일도 같이 도와가면서 세차, 막걸리도 같이 한잔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호남 재보선 본격적으로 지금 지원한다. 아까 저희가 영광, 곡성 2군데라는 2군데 다 월세방을 잡았다라고 하죠. 조국 대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번 연휴 보니까 전남에서 지냈다는 건데 김준욱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 좀 위협적입니까? 글쎄 아직 뭐 위협으로 느낄 수준인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서도 열심히 후보들을 공천하고 네. 또 뭐 조국 대표까지 내려오셔서 열심히 뭐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저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그 전남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선전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조국 혁신당이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고 비례 정당으로 이제 출발했잖아요. 네.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례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또 저희 선전을 할 수밖에 없는 뭐 한계, 태생적 네.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과 경쟁 관계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조국 혁신당이 얘기하는 과연 세빙선의 역할 그것이 이 호남 지역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가능한가 하는 좀 의구심은 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 뭐 저희가 양보를 바라거나 또는 뭐 그 출마를 하지 말라고 권유하지는 않지만 과연 저희하고 이런 경쟁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들은 당에 좀 있는 편이죠. 네. 일단 위협적이다기보다는 좀 기분은 좀 나쁘네 정도의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뭐 우린 위협적으로 느끼진 않아요. 근데 기분은 조금 나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간판이죠. 이름 자체가 뭐 닭 이름 자체가 조국 딱 들어가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 이 재보선을 놓고 굉장히 조국 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직접 막 현장에 가서 사람들 손잡고 인사하고 반일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어요.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독하다고 얘기하니까 질문이 독해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조국 대표님, 지금 별명이 조스트라다무스, 조적조, 조로남불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조적조를 택했다. 왜? 제 과거 모습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조적조를 택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고르기 쉬운 별명이 없는데 이 중에 조적조를 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프로그램에서 그럼 과거의 자신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국가 말하고 글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자.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말하고 글을 쓰자라고 조국 대표가 과거의 조국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모습은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닙니까, 김기현 대변인님? 저는 이런 모습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처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님, 네. 조국 대표께서는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네. 말과 행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달아서 문제지 말은 좋은 말이죠. 제 과거 모습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조적조를 택하겠다.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단순하게 잘못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심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이 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 2심이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무죄다. 그렇게 네. 생각한다면 정신 승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잘못을 하면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되고 12석이라는 의석수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는 예능에 나가서 얘기한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냐면 네. 본인의 잘못이 좀 희석화되는 겁니다. 대중들이 볼 때 조국 대표가 뭘 잘못했지? 그때 이 사람이 뭐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이 그냥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저거를 정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다지 좋지 않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에 있어서 말이란 건 그 사람의 삶의 이력에서 묻어났을 때 말이 힘을 갖는 거거든요. 저렇게 반성한다는 게 반성하는 줄 착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참 말 없이 꾸준하게 행동으로서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좋게 보겠지만 저렇게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존재의 가벼움을 그렇게 자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사람은 바뀌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가 아니라 여전히 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그냥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좀 희석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장 변호사님 네. 오히려 이런 게 약간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게 예능 프로였잖아요. 너무 엄격하게만 볼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또 예능 프로에 나와서 또 국민과 소통하고 또 대중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로서는 조스트라다무스, 조적조, 조로남불 이 세 가지 별명 모두 다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이야 예능 프로에서 어쩌면 웃으면서 뭐 조적조를 고르겠다라고 했지만 네. 그 별명 하나하나를 두고 그리고 대중들, 국민들이 어떻게 본인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조적조라는 말을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까지도 저는 많은 시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리 예능 프로지만 거기에 나와서 자기 자신 한 번 더 돌아보고 글 쓰자라는 말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또 결단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대표의 예능에서의 어떤 저런 말 자체를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볼 건 아니고 그리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또 대중들께서 어느 정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또 조국 대표의 이야기도 또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조스트라다무스, 조적조, 조로남불 중에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 재보궐선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겠죠. 많이 얼굴을 비치고 조국 혁신당 이름이
언급이 돼야지 10월 16일 얼마 안 남은 재보궐선거에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나왔을 텐데 재보궐선거에서 꼭 승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 선출이 되고자 하는 이유 사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뭔가 확실하게 뿌리를 정당으로 내리려면 비례 말고 선출직도 배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뿌리를 내리면 그럼 대선 나오려고? 라는 얘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누가 먼저 좀 빨리 했어요. 조국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다음 대선 출마 생각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표님과 비교했을 때 경륜과 능력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즉 당대표인 저도 또 저희가 소속하고 있고 제가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대선을 운운하기는 아주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네. 조국 대표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대선 운운하는 건 이릅니다. 이재명 대표랑 저를 비교하면 제가 경륜이랑 능력이 많이 모자란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잠깐 뒤에 좀 보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랑 나를 비교를 하면은 내가 많이 모자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민주당이랑 경쟁 상태로 가는 게 조국혁신당한테 과연 좋은 행보일지 모르겠는데요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저 경쟁 안 할 거예요라는 취지 아닙니까 대선에서? 뭐 안 한다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네. 지금 이제 라방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차에서 하시면서 질문 들어온 거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좀 대선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먼저 대선을 운운하지는 않겠다. 다만 지금 저게 보면은 경륜이라든지 능력이 많이 모자란 상태라는 걸 강조한 건 네. 앞으로 이 부분을 채워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아하. 또 해석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더 경륜이나 능력들 또 당의 어떤 지지 네. 이런 것들을 채워낸다면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대선 부분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랑 비교했을 때 경륜 능력이 많이 모자랍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 겸손하고 제가 그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모자라니까 채우면 몰라요가 방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요 뒤에 요런 얘기도 했어요. 이 조국 대표가 한 얘기 마저 이어서 좀 들어보시죠. 경쟁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께서 뭐 작은 프로로 이제 완주하셨는데 제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였다면 완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조국 대표가 지난 대선 때를 얘기를 했죠.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차였는데 그때 심상정 후보가 2%가 좀 넘게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했는데 내가 심 후보였다면 완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창근 의원님, 지금 조국 대표는 스탠스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조국 대표 스스로도 그렇고 네. 조국 혁신당 자체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한계를 인정했다. 예, 왜냐하면은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성과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개정하자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또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개정을 못하고 또다시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갔고 그 잘못된 제도의 산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투톱이지 않습니까? 네. 원톱은 조국 대표, 또 다른 원톱은 황운하 원내대표란 말이죠. 하여튼 두 대표가 모두 다 사법 리스크가 이미 근접해 있어요.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하고 경쟁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네. 결과적으로는 아마 경쟁이 안 될 거라 봅니다. 그 자체도 스스로가 가장 잘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조국 혁신당의 한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대선은 나가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가는 방향은
조국 혁신당은 점점점 소외가 되겠죠. 그렇다면 소외가 된다면 결국은 민주당과 또 다른 중상 모략이랄까 제휴랄까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지금부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창근 의원님 말씀 중에 뭐 민주당의 중상모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으로 우뚝 서기보다는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만 뭘 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근데 장 변호사님 이 얘기를 보면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가 심상정 후보였으면 나 완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번 대선에 조국 대표가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네.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까지는 아직 또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 선고가 사실 뭐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차기 대선은 뭐 출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로서도 뭐 대선 언급을 이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도 본인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나온 이야기처럼 지금 조국 혁신당의 어떤 스탠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뭐 곡성까지 내려가서 뭐 거기 지역에서 월세살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대법원 선고를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대법원 선고가 나면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도 지금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네.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사실상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당대표직을 공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일단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당분간은 마지막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좀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또 존재감도 조금은 높여야겠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또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전반적으로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지금 현재 전남의 곡성, 영광 두 자리죠.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라도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갖고 간다라고 하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그럼 고투게더 함께 갑시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선거 결과를 10월 16일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신상이 잘 팔리려면 신상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 팔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기사 같이 보시죠. 윤과 동반 하락하는 국힘 한 딜레마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봤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이랑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무엇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연휴가 시작되면서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6, 25, 29, 28, 27, 23, 20이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면서 나온 게. 국민의힘은 28이었죠. 근데 윤 대통령도 3%포인트 떨어지고요. 국민의힘도 3%포인트 직전과 비교해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똑같이 3%포인트씩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같이 떨어지니까 동반 하락. 그래서 커플링이다. 이게 두 개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기억에 이창근 의원님,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윤 대통령과 용산이랑 국민의힘이 좀 디커플링이다. 지지율이 따로 간다라고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디커플링이 왜 커플링이 되느냐. 근데 이 커플링이 좋은 커플링이면 모르겠는데 같이 떨어지니까 나쁜 커플링 아닙니까? 좋은 커플링이든 나쁜 커플링이든 당정은 사실 커플링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디커플링이 잠시 있었던 것은 전당대회의 효과죠. 그래서 컨벤션 효과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일시 반영된 건데 좋은 커플링은 사실 당정 일치라고 하는 미명하에 당이 이제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법안을 뒷받침해달라 하면 당은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게 좋은 커플링이죠. 하지만 지금은 나쁜 커플링이 맞는 게 네. 결국 10월 16일 재보궐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지난 총선도 그렇고 사실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한 심판은 당이 표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네. 그것이 지난 총선의 결과가 나타났고 그래 그 표로 심판을 받은 당은 사실 국정의 동력을 뒷받침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야당이 모든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악순환의 골인데 결국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결국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 금투세 그리고 의료 파업에 대한 여야 의정 합의체 발조 이런 것을 내세우는 이유가 결국 민생으로서 이거를 극복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정은 사실 커플링이 맞습니다. 예. 당정은 기본적으로 커플링인 거다. 다만 커플링에서 같이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같이 떨어지니까 좀 그런 거긴 하지만 커플링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 여론조사를 저희가 봤는데 말고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도 연휴 중에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차기 대권주자 볼까요? 이재명 대표 44.5%, 한동훈 대표 22%입니다. 그 뒤를 조국,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홍준표, 김동연, 안철수까지 쭉 나왔어요. 약간 요 아래 따는 좀 고만고만합니다만 단연 돋보이는 게 두 사람이죠. 이재명, 한동훈 1위, 2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4.5인데 한동훈 대표는 22예요. 절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 단순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만 연동이라고 볼 수 없고 한동훈 대표도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영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신지우 의원이 네. 저희 라디오에 나와서 그 TV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이제 우호적 차별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집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 사적인 사감이 중요하냐, 사적인 관계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결정, 정부 정책, 정부 기조가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뭐 수평적 당정 관계를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어떤 힘은 여당, 그러니까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동훈 대표가 무게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우호적 차별화를 얘기했는데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신상이 잘 팔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차별화에 성공을 해야지 잘 팔립니다. 네. 우호적 차별화는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한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실에서 우호적 차별화를 용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신상이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 상품이랑 좀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대통령실에서 우호적 차별을 용인을 해야 되는데 용인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민일보 제목이 이래요. 대표 취임 이후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커플링 현상 뚜렷. 윤과 차별화가 해법? 지금 신지호 부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별화 해야 되는데 용인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대통령실이 우호적 차별화를 용인을 해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걸 용인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와의 신뢰관계가 조금은 좀
얕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우호적이다, 전략적이다 이런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 그 자체에만 방점이 찍힐 겁니다. 결국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고 뭐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든 현상의 탓을 용산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사실 정부와 여당이 왜 지금 국민들께서 등을 돌리시는지에 대한 이 책임 공방을 서로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서로 내 탓입니다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로서도 지금 대통령과 차별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대표가 된 지 2달이 됐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국민들께서는 사실 신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되고 기대도 컸지만 지금 2달 동안 보여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망도 클 것이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다리고 계속 평가 중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 신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별화가 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필요한 건 차별화가 아니라 해법은 내 탓이오다. 대통령실도 한동훈 대표도 본인한테서 문제를 좀 찾아야 된다. 더불어서 한동훈 대표 신상 아니다. 나온 지 2달 됐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네, 요 얘기들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마침 또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떠납니다. 순방을 갈 때 서울공항에 마중 나가는 사람이 여당 대표죠. 여당 대표가 마중 나가서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무슨 얘기를 나누겠느냐, 분위기가 어떠겠느냐도 관심 포인트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